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쌀은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효한데요. 매일 먹는 밥을 질리지 않게 하는 것은 밥의 맛입니다. 그리고 밥의 맛은 원재료인 쌀의 품질이 좌우하고요. 요새 쌀을 사러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쌀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맛있고 좋은 쌀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우선 보기 좋은 쌀이 먹기도 좋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쌀 알의 색이 희고 깨끗하며 광택이 나고 투명한 것이 좋은 쌀인데요. 모양은 타원형으로 길이가 짧고 통통한 것, 크기가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또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확 직후의 햅쌀은 수분 함량이 높고 정성이 강해서 맛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 최근에 생산된 햅쌀을 고르시고요. 다음으로 도정 일자를 확인해 보세요. 수확하고 건조시킨 쌀을 찧어서 쌀로 만든 것을 도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도정한 쌀일수록 신선하고 밥맛이 좋으니까 쌀 포장에 표기된 도정 일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산 쌀과 중국산 쌀도 잘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국산 쌀은 쌀알이 투명하며 길이가 짧고 둥글고 폭이 넓은 반면 중국산은 투명도가 떨어지고 누르스름한 색을 띱니다. 그리고 쌀을 도정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그때그때 조금씩 구입해서 드시고요. 또 쌀은 산지와 품종에 따라서 맛과 특성이 각기 다르니까요. 각 품종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쌀을 선택하시고요. 9월 13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흥옥입니다. 네, 추석하면 쌀이죠. 네, 그렇죠. 벼가 익어가는 시기, 탈곡의 시기. 그렇죠, 그렇죠. 쌀을 도정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쌀로 가족들이 다 송편. 함께 수확해서 먹어서 그렇죠. 네, 송편도 만들고 식사도 같이 하고 제사상도 올리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쌀. 막걸리도 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막걸리. 진짜 맛있는 쌀로 해야 술도 그렇게 맛있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시장에 가면 말이죠. 정말 다양한 쌀이 나와 있지만 사실 밥맛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바로 쌀의 품종이라고 해요.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국내 쌀 품종 300종 가운데서요. 특히 품질이 우수한 최고 품질 벼는 고품벼, 삼광벼, 호품벼 등 15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양화된 입맛에 맞는 가공용 쌀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술을 만들기 좋은 설갱, 쌀국수로 만들면 탄력이 좋은 고아미, 파스타 전용 품종인 세미면 등이 특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위염 치료와 예방에 좋은 조생흑찰 등 건강에 좋은 기능성 쌀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입맛과 목적에 따라서 좋은 쌀 고르셔서 가족들과 맛있고 건강한 식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추석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외국에도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세계의 가을 명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따뜻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벨라스케스의 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모두가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러다 추석 때까지 계속 더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제법 가을답게 선선해졌어요. 그러게요. 추석이 되니까 이제 확실히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이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 잘 익은 핵곡식과 과일들이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농사가 잘 된 것에 대해 조상께 감사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신나게 놀기도 하는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명절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의 가을 명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중국의 중추절이 있죠. 네. 우선 날짜도 음력 8월 15일로 똑같은 데다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도 똑같은데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때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지만 중국에서는 보름달, 즉 월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아예 달을 신으로 모신 거예요. 네, 중국인들은 풍년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라 믿어왔기 때문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달에게 제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제사 의식이 끝난 후에는 우리처럼 가족과 함께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인들이 중추절에 먹은 음식도 달과자, 즉 월병이에요. 원래 달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달의 둥근 모양을 본따 만든 과자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송편처럼 중추절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요새는 팥소 대신 초콜릿이나 과일같이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선물용 월병도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점도 많네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웃나라의 일본. 일본은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본의 추석인 오봉절도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죠. 오봉절은 한국, 중국과는 다르게 양력 8월 15일인데요. 대부분 4, 5일간 쉬면서 고향을 방문하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냅니다. 조상의 영혼을 기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사하지만 불교 형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 집집마다 있는 작은 제단에 과자와 과일 정도를 간단히 올리고 끝낸다는 점도 우리와 다릅니다. 오봉 연휴 기간에는 달 모양을 닮은 화과자인 당구를 먹고 음식은 정갈한 사찰 음식을 주로 먹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16일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민속춤을 추는 봉오돌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지역마다 춤과 행사 내용이 달라서 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다네요. 또 무엇보다 양력 8월이기 때문에 가을이 아닌 여름 축제로 치러진다는 점이 우리와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력 8월 15일이 되는 거죠. 이 우리가 신정, 구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신정은 1월 1일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설을 쓴다고 해서 신정, 그다음에 우리 음력설을 일본 사람들은 구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구정은 옛날 구, 헌거 할 때 구를 쓰기 때문에 구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신정, 그다음에 설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 명절이 좀 양력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여름에 그러네요. 치른 추석, 참 그것도 참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요? 네, 태국 같은 경우는 한나라의 명절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특이한 사례인데요.
11월에 열리는 등불 축제 러이크라통은 사실 타이 달력에서 마지막 달의 보름에 해당하는 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명절입니다. 4월에 송크란과 더불어 태국의 2대 명절인데 강이 많아서 물의 나라로 불리는 태국답게 둘 다 물의 축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벼농사가 주 산업인 태국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러이크라통의 유래도 물의 여신에게 한 해 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고 행운을 비는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끄라통이라고 하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연꽃 모양 등을 강물에 띄워서 애군을 떨쳐내는데요. 치앙마이 지역에서는 하늘로 등을 띄우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등불을 물에 띄우든 하늘로 보내든 작은 불빛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장관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고요. 명절보다는 축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전등 행렬, 미인대회, 끄라통 띄우기, 불꽃놀이, 민속춤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하고 관광객에게 활짝 열려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 명절들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한복 입고 뭐 여러 가지 전통 놀이도 하고 뭐 달 보면서 강강수월래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추석 관광 상품으로 잘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제화 시대니까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명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에서는 매년 11월 1일과 2일이 올세인츠데이, 우리말로 만성절이라는 최대의 명절인데요. 이날의 유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는 이날 조상의 묘를 방문해 기도를 올리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때는 필리핀의 공휴일로 많은 가게나 식당 등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 가시는 분들은 유의해야 한다네요. 그렇군요. 이 아까 일본은 불교였는데 말이죠. 필리핀은 또 가톨릭이 되겠군요. 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따라서 명절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명절도 좀 특이한데요. 베트남의 추석인 중투는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라기보다 어린이들의 명절에 가깝다고 합니다. 평소에 어른들이 농사일에 바빠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아이들을 챙겨주는 날이라는데요.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나 공연도 많이 열리고요. 보름달을 보면서 중국의 월병과 비슷한 바잉 중투를 나눠 먹고 소원을 빌기도 한답니다. 또 아이들은 사자탈을 쓰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북을 치고 돈을 받는데 이는 악귀를 쫓아주고 복을 나누는 풍습이라네요. 네, 한국의 어린이날과 중국의 중추절에다가 서양의 할로윈데이까지 예. 섞여 있는 이런 느낌의 명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 아이들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지만 필리핀 아이들은 돈을 받아요. 네. 말 한 바퀴 돌고 나면 수입이 좀 짭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뭐 부러워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세뱃돈처럼 받을 때는 좋아도 어른이 돼서 조카가 생기고 하면 뭐 이젠 내가 줘야 되니까 네. 똑같은 거죠. 받을 만큼 줘야 되는 거죠. 조카가 2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 배가 마음속에 나가겠네요. 깊이 네, 박히고 있네요, 그 말이. 네, 이렇게 또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와서 북치면서 돈 달라고 하면 손철 씨처럼 마음이 참 박히겠죠? 아, 착잡합니다. 네, 빨리 다음 나라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서양의 가을 명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죠? 네, Thanksgiving Day. 네, 그렇죠. Thanksgiving Day. 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처음 거둔 수확에 큰 감동을 받아서 이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직접 재배한 곡식과 야생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추수감사절의 대표 음식 칠면조 요리가 됐습니다. 커다란 칠면조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구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건데요. 칠면조를 먹기 때문에 터키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인데 금요일도 대부분 휴무여서 사실상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이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여러 상점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는 연말을 앞두고 고마운 사람에게 줄 선물을 사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블랙이라는 것은 상점의 장부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 네. 블랙. 블랙도 있지만 터키데이. 여러분들 터키 하니까 뭔가 나라냐, 나라의 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통 이제 볼링 스트라이크 3번 치면 터키라고 하거든요. 그게 칠면조란 얘기죠. 아, 네, 그래서 터키데이. 볼링은 터키가 그런 칠면조죠. 용어가 있구나. 네. 네네. 네. 자, 어쨌든 명절에 쇼핑을 한다는 점이 좀 자본주의 나라 미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명절들은 어떨까요? 네, 다음은 프랑스의 가을 명절 투생을 소개해 드릴게요. 투생은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는 뜻인데요. 11월 1일,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의 만성절과 같은 날이죠. 모든 가톨릭 성인들은 물론이고 유명인들과 이름 없는 망자까지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기리는 날입니다. 네. 이날은 고인의 무덤에 헌화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요. 가족뿐 아니라 모든 돌아가신 분들이 대상이어서 몽파르나스나 몽마르트 같은 공동묘지, 특히 유명인들의 묘에는 꽃이 산처럼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가 투생을 전후로 2주간의 방학을 실시하고 관광지를 제외한 모든 기관도 2주간 쉰다고 해요. 언뜻 보면 명절이라기보단 가을 휴가나 가을 방학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가족이 모여서 함께 보낸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명절과 같다고 합니다. 명절 휴가가 2주. 뭐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 중에서 가장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 휴가 문화에 대해서는 뭐 프랑스를 따라갈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는 11월 8일 전 마지막 토요일인 성 드미트리 토요일이 있죠. 이날은 가족, 친척들이 모여 핵곡식, 핵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조상에게 성묘를 합니다.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핵곡식으로 빚은 보드카를 한 잔씩 돌리면서 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도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하네요. 네, 핵곡식으로 빚은 막걸리, 소주, 청주가 아니고 보드카라니까 또 뭐 신선합니다. 뭐 조상님들이 너무 취하시지 않을까 염려되긴 하네요. 네, 뭐 러시아에서는 보드카가 그렇죠. 우리나라 소주처럼 생활의 일부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380년 몽골군을 대파한 드미트리 돈스크가 11월 8일에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진 데서 유래했는데요. 후에 러시아 정교회가 이날을 성 드미트리의 날로 정해 전사자와 조상을 함께 추모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밖에도 독일에선 에은테단크 페스트라고 해서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지역 특산품으로 추수감사제를 지내고요. 싱가포르도 월병 축제를 열고 여러 가지 월병을 맛보면서 중국식 정원 같은 고풍스러운 곳에서 등을 들고 각종 축제를 벌입니다. 또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음력 7월 15일, 양력으로 10월경에 우리나라의 떡과 비슷한 똑을 쌀로 빚어 승려에게 대접하는 전통이 있다네요. 떡과 비슷한 똑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냥 우리나라 발음까지 비슷하네요. 이게 그렇죠. 보통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 있어요. 육남매라는 드라마에 장미 씨가 이제 엄마로 나와요. 이 떡 장사를 하는데 떡 사세요 이랬는데 똑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육남매를 거기 이 미얀마에 수출을 하면은 알아듣는 거죠. 뭘 파는 건지. 저건 우리나라의 똑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오키 씨와 함께 세계 대표적인 가을 명절들 알아봤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다는 점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석 특집으로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발 100켤레를 모아서 기부한 소년의 사연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13살 소년 자이르는 같은 반 친구가 해진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이 캠페인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지난 6월부터 주변의 도움을 받아 100켤레의 신발을 모은 뒤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신발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모금 활동을 통해 선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기부금으로 $2,000를 이미 모았다고 해요. 이 돈으로 신발을 구매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13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기특한데 이거를 또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까지 갖춘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른보다 낫다. 네. 이런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키 씨는 13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물이나 바랬겠죠, 부모님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똑 닮은 신발 기부천사 소년이 또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11살 소년 건어는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함께 기부금을 모아서 이미 600켤레에 가까운 신발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했고요. 지난 8월에는 11번째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에 신발 30켤레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건어는 이렇게 신발 기부를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새학기에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갈 때가 가장 기쁘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새학기마다 나와 같은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신발 기부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발을 패션으로 생각하지만 소외 이웃들에게는 생활 필수품이니까요. 이렇게 신발 기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발 기부 천사가 또 있어요. 오늘은 뭐 신발 기부 특집이라고 해도 네.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신발 네. 기부가 정말 그래요. 많은데요. 네. A 모모 마트가 생각나죠? 네, 그러니까요. 네. 뭐 너도 나도 신발 사서 기부한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발을 사서 기부한 사연이 아닙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18세 직원 파월은 어느 날 마트 입구에서 맨발로 서 있는 노숙자를 발견했는데요. 집도 없이 새엄마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사는 파월은 집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때 한 고객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 방송국에 제보하면서 이 일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대형마트의 사장도 소식을 듣고 파월을 데리고 자파 코너로 가서 뭐든지 마음에 드는 신발 한 켤레를 고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파월은 겨우 $13짜리 슬리퍼를 선택했다고 해요. 이 일이 다시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나이 또래 소년이면 유명 브랜드의 비싼 운동화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발 이런 거 정말 한창 갖고 싶을 때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욕심이 전혀 없는 친구였나 봐요. 더구나 본인도 어렵게 살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요. 어린 소년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뉴욕 지하철의 장미 기부 천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뉴욕의 지하철 6호선에서 한 여성이 여러 송이의 장미를 들고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는데요. 이때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남성이 장미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여성은 한 송이에 $1지만 15송이를 사면 $14에 주겠다고 대답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남성은 갑자기 $150를 내밀면서 이 꽃 전부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을 더 이상 팔지 말고 전철 안에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영문을 몰라던 여성은 마침내 이 남성이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남성이 전철에서 내린 뒤 이 여성은 울먹이면서 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드리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 울먹이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보내는데요. 한 승객이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 뉴욕 지하철의 작은 기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자분이 마음이 따뜻하신 것뿐만 아니라 참 센스가 있는 멋쟁이인 것 같아요. 지하철 한 칸에 타신 분들이 전부 장미를 한 송이씩 들고 있는다고 상상해 보니까 마치 뭐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예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누굴 돕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돈이나 물건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미식 축구 선수와 자폐증 소년의 우정이 화제가 됐는데요. 팀 동료들과 함께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 학교를 찾았던 트래버스 선수는 점심시간에 학생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보라는 자폐증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트래비스는 같이 먹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보가 괜찮다고 하자 옆에 앉아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이 다정한 식사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여러 학생들에 의해 SNS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보의 엄마 레아는 트래비스 선수의 호의에 너무나 감사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 밥 먹는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 선수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런 사연이 더 널리 퍼져서 더 이상 보 같은 아이들이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는 미국 한 초등학교 입학식의 기적을 소개해드릴게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의 유치원 과정으로 입학한 4살 소년 잭슨은 복도에 늘어선 남녀 경찰관 20명의 축하와 포옹을 받으면서 첫 수업을 하는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잭슨은 지난해 근무 중 사고로 크게 다쳐 얼마 전 끝내 숨지고만 경찰관 저스틴의 아들입니다. 잭슨의 엄마 제시카는 개학을 맞아서 등굣길에 오른 4명의 아이들 중 특히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막내 잭슨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는데요. 자,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저스틴의 동료들이 나서서 아빠인 저스틴을 대신해 잭슨의 입학 첫날을 빛내주기로 한 거예요. 아직 천진난만한 4살 소년 잭슨은 복도를 씩씩하게 걸어와서 아빠 동료들과 포옹을 하고 힘차게 하이파이브를 하고는 교실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모습에 흐뭇하게도 경찰들이 지켜보고 잭슨이 누군가가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와 줄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비록 아빠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대신 20명의 아빠와 엄마들을 새로 얻은 거잖아요. 네. 잭슨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분들이 늘 잭슨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90대 할머니와 20대 여성이 친구가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키 씨가 우리 할머니하고 친구를 먹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자, 주인공은 바로 91살의 에드나와 28살의 젬마인데요. 두 사람은 영국 코널주의 한 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 만나게 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곧 두 사람 사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어디에 가느냐는 젬마의 물음에 에드나 할머니는 자신이 5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쭉 혼자 살고 있다면서 할 일을 찾아 시내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마음이 아팠던 젬마는 할머니와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집에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젬마는 자신의 집에서 에드나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할머니는 정말 귀여운 사람이라고 새 친구를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자 대화할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그녀와 그저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네, 우정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특별한 우정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고요. 어제와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만나본 따뜻한 사연들 덕분에 훈훈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순철 씨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 주변에 대한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선행이라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그저 주위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아라크네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신화 이야기를 묘사한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그림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군요. 네, 똑같은 내용을 주제로 화가마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재미를 주는 게 신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신화 이야기도 재밌고 또 이 내용을 표현한 벨라스케스 작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신화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이야기는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인공들이 다른 것으로 변하고 마는 내용만을 집재성한 거예요. 즉, 이 이야기에 담긴 아라크네 이야기도 그녀가 뭔가 다른 것으로 변신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크네는 리디아의 염색의 명인 이드몬의 딸이에요. 그녀는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는데 성격이 겸손하지는 못해서 자신의 솜씨가 여신 아테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뽐내고 다녔습니다.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지만 천 짜는 일, 그릇 만드는 일, 요리 등을 맡아보는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인간이 신보다 뛰어나다니 가만히 있는 여신 아테나의 화를 돋고 있군요. 그죠? 네. 아테나는 점잖게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직접 인간 노파로 변신해서 아라크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신을 욕보이는 언행을 삼가라고 주의를 줬어요. 하지만 아라크네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테나가 변한 노파와 아라크네는 배틀 대결을 펼쳐서 누가 더 우위인지 가려보자고 나섰는데 이르렀어요. 그렇군요. 자, 누구 솜씨가 더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배틀이니까. 그렇죠. 말로만 내가 더 뛰어나다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겨뤄보는 거죠. 그런데 아라크네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대결에서 여신인 아테나보다 더 잘 일을 끝마쳤습니다. 즉 아라크네가 아테나보다 정말로 배틀 짜는 솜씨가 뛰어났던 거예요. 질투심에 불타오른 아테나는 아라크네에게서 뭔가 해코지할 것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라크네가 배틀을 짜서 만든 직물, 즉 테피스트리의 내용이 문제였어요. 테피스트리는 직물에 그림이나 무늬를 짜 넣은 것을 말합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위대함, 존엄성이 느껴지는 테피스트리를 짜서 이 신들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라크네는 신들의 방종함과 벌을 받는 인간의 이야기를 수놓았어요. 아라크네가 짠 신의 이야기에는 아테나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ним프인 에우로페를 납치하려고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달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배틀을 이용해서 배를 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대결이 배틀이 된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의 바람길을 대놓고 꼬집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아라크네는 자기네 솜씨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신의 결점을 숨김없이 드러낼 정도로 신이 뭐 대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었나 봐요. 네, 이 제우스 이야기 외에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신 아폴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겁탈 또는 비행을 천에 수놓았어요.
신을 섬기고 살았던 시대에 이렇게 신을 가소롭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오만하게 비춰졌겠어요. 또 제우스는 아테나의 아버지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테피스트리를 본 아테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져서 테피스트리를 찢어버리고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 근데 그 거미는 실을 뽑아내면서 거미줄을 만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거미가 사실은 과거의 인간이었던 아라크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테나는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서 평생 실을 뽑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아요.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반드시 안 좋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네, 자기 PR 시대라고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겸손이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비디우스는 변신책에 거미가 된 아라크네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아라크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든 여신 아테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아테나는 뭐 전쟁의 여신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테나는 그림에서 주로 갑옷을 두르고 방패나 창을 든 모습으로 등장해요. 로마식으로는 미네르바라고 불립니다. 아테나는 신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제우스에게서 태어난 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제우스가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아테나에게도 어머니는 있습니다.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이자 신들 중 가장 지혜로운 여신인 메티스예요. 그런데 제우스는 메티스가 낳은 자식들이 제우스의 왕위를 빼앗고 신들의 왕이 될 거라는 저주를 받아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임신한 메티스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녀를 통째로 삼켜서 먹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메티스는 제우스의 뱃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를 들고 와서 제우스의 머리를 살짝 가르자 그 틈에서 황금 무장을 한 아테나가 어우 하고 뛰어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테나는 제우스가 낳은 자식 제우스의 딸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독특한 탄생 신화. 이거 어렸을 때 굉장히 전 인상이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테나의 탄생 비와. 알고 계셨군요. 네, 이렇게 토브라고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도끼로 이렇게 살짝 갈랐더니 아테나가 나왔다. 그렇죠. 얼마나 인상적인지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냥 애기도 아니고 무장한 성인 여성이. 예. 근데 이 아테나라는 이름이 그리스의 지명과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에서도 아테네와 비슷하군요. 그렇죠. 이 아테네라는 지명도 아테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던 아테나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를 발견하고 그곳을 자신의 도시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이 도시는 내가 먼저 발견했다면서 자신의 도시라고 우겼습니다. 두 신은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면 그 도시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네. 포세이돈은 말과 샘을 주겠다는 말로 도시 사람들을 유혹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투쟁과 슬픔을 상징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니 올리브 나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테나가 다스리는 도시가 됐고 아테나 여신의 도시라는 뜻의 아테네가 됐습니다. 아테네라는 지명에 그런 유래가 있었어요. 그냥 아테나라고 이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짜 아테나 여신의 도시라는 뜻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테나와 관련된 것 중에 또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기원전 448년부터 432년까지 16년에 걸쳐 만들어진 아테나에게 바치는 신전이에요.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은 아테나의 무녀들이 살았던 집인 처녀들의 집을 이르는 말인 파르테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 건축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건축 자재의 대부분이 최고급 백대리석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의 모든 요소가 다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건축의 모든 면을 다 곡선으로 하는 것은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면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당시는 건축물이 곧 조각품, 예술 작품이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곡선으로 된 신전을 지었다고 해요. 게다가 기둥의 간격을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시각 효과에 따라 기둥 위치를 다르게 조절하는 등 사람의 착시까지 감안한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심한 손상을 당한 파르테논 신전은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상징 문양도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신화 속 인물인 아테나 여신이 그리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군요. 네. 훌륭한 문화유산도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라크네와 아테나 이야기를 펠라스케스가 어떻게 그렸는지 작품 설명 들어볼까요? 스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실지 않는 사람들 혹은 아라크네의 우화로 불리는 작품은 궁정사냥꾼인 페드로 데 아르스의 주문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라크네의 이야기는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책에 담겨 있습니다. 아라크네는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는데 자신의 솜씨가 여신 아테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뽐내고 다녔습니다.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지만 천짜는 일을 맡아보는 신이기도 합니다. 아라크네의 오만함에 분노한 아테나는 노파로 변신해 아라크네 앞에 나타나 누가 더 배틀을 잘 쓰는지 우열을 가리는 대결을 펼칩니다. 그런데 아라크네는 아테나보다 훨씬 일을 빨리 끝마쳤고 직무를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그녀의 솜씨에 감탄하면서도 질투를 느낀 아테나는 아라크네가 수놓은 그림을 보고 경노했습니다. 신들의 비행과 방탕함이 드러나는 이야기를 수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아버지 제우스가 님프 에우로페와 바람난 이야기가 있자 아테나는 화가 나서 직무를 찢어버리고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거미가 된 아라크네는 평생 실을 뽑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림 양쪽에서 두 명의 여인이 바쁘게 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의 노파가 아테나, 오른쪽에 등을 보이고 앉은 이가 아라크네입니다. 아테나는 노파의 얼굴이지만 다리는 젊고 매끈하게 그려져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노파 앞에 물레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물레살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라크네도 질세라 빠르게 실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두 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경에는 배틀 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지만 후경에는 아라크네가 짠 직무를 보고 화가 난 아테나가 아라크네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이가 아테나, 그리고 그 앞에 선 이가 아라크네입니다. 두 장면이 같은 공간에 있어 마치 동시에 벌어지는 일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전경이 앞선 이야기, 후경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뒤에는 아라크네가 짠 직물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님프 에우로페를 보고 반한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 그녀를 납치하고 크레타 섬에 가서 사랑을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아라크네가 짠 직물의 그림으로 이탈리아 화가 티치아노의 에우로페의 납치 작품을 참고했습니다. 17세기 기록에 따르면 이 그림은 스페인 왕 펠리페 5세가 집권하던 시기까지 스페인 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가 이 작품을 참고로 아라크네의 직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아테나가 직물을 찢어버린다는 원래의 신화 내용 대신 온전한 직물을 그려 아라크네가 수놓은 아름다운 그림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벨라스케스 또한 신과 견줄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예술가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화 속 인물이
아테네의 지명이 되고 또 신화 속 인물을 위해 만든 신전이 인간의 최고 유산이 됐어요. 인간의 상상력이 한나라의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유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를 알아두면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지식인 뭐는데 찾아보면 안 되고요. 자, 오늘은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실 잡는 사람들 혹은 아라크네의 우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톡톡.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경기도 공식 블로그와 삼성생명 블로그를 출처로 추석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차례를 모시지 않는 가정도 많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조상님을 그리워하면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또 차례를 지내지 않더라도 추석 명절 음식은 어느 가정이나 준비하는 만큼 좋은 음식 재료 고르는 법은 알아둬야 합니다. 조상님을 모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눠 먹을 음식이니만큼 더욱 좋은 재료로 준비해야겠죠. 유기농, 친환경, 명품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재료들을 구매하더라도 막상 음식을 만들고 나면 그 맛이 덜하거나 질이 좋지 못해서 황당했던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똑똑하게 좋은 음식 재료를 고를 수 있도록 오늘 소개하는 추석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을 통해서 차례상 또는 명절 잔치상 차릴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생선. 머리부터 몸통까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생선은 차근차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선 신선한 생선은 몸에 상처가 나지 않고 보존 상태가 깨끗합니다. 잡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잡은 지 오래된 생선은 몸에 상처가 많고 요리를 했을 때도 생선살의 식감이 떨어지죠. 생선의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속살이 가득하며 잡는 과정에서 내장이 망가지지 않은 생선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생선을 부를 때 배를 살짝 눌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으로 비늘을 살짝 긁었을 때 비늘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면 잡은 지 오래된 생선입니다.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싱싱한 생선은 껍질과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의 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피가 맺혀 있지 않고 흰자위가 투명하고 맑으며 눈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좋은 겁니다. 둘째, 고기. 고기는 밝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생선을 고를 때보다 더 섬세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미 잘려있는 비슷한 모양의 고기살 중에서 신선한 것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기는 밝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고기일수록 선홍빛을 띠며 시간이 흐를수록 암적색이 됩니다. 또한 지방질이 우윳빛, 유백색인 것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의 정면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측면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칼로 가른 면이 탄력적이고 광택이 나면서 결이 섬세한 것이 부드러운 육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심이나 목심, 갈비, 양지 등의 살코기 사이에 배어있는 지방은 대리석 모양으로 고르게 박혀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탕국에 이용할 사태나 양지를 고르신다면 살코기나 지방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근막 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막은 씹을 때 질긴 느낌이 있지만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 과일. 보기에도 좋은 과일을 골라야겠죠. 차례 음식을 고를 때는 정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크고 실한 과일을 고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겉만 보고 고르는 과일은 막상 먹어보면 단맛이 덜하고 과육이 탄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차례상에 올리기는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흠집이 없고 겉면이 깨끗한 것을 고릅니다. 조상님께 올려야 할 음식이니 보기에도 좋은 과일을 골라야겠죠. 단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과일을 만져보았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해야 속이 비어있지 않고 당분이 넘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는 선명하고 꼭지가 싱싱한 것을 골라주면 되고요. 배는 색깔이 선명한 황갈색이면서 고유의 전무늬가 큰 것이 좋은 배입니다. 참고로 배와 사과는 함께 있으면 배가 물러지니까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에 꼭지가 기형적으로 크거나 만져보았을 때 끈적한 액체가 묻어나면 성장 촉진제를 맞은 과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장 촉진제로 키운 과일은 푸석푸석하고 식감이 떨어지며 영양소 또한 골고루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꼭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야채와 나물류. 나물류도 명절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데요. 차례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나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야채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채도 과일과 마찬가지로 눌러봤을 때 무르지 않고 단단하면서 묵직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싱싱한 재료로 만들어낸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은 결과물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야채의 잎사귀와 꼭지는 시들지 않아야 하고요. 수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잎사귀, 뿌리 등이 누렇게 탈색된 것은 가급적 피하시고 겉보기에 좌우 대칭이 잘 이루어진 것이 좋습니다. 나물류 중에서 고사리를 고를 때는 고사리가 길거나 굵지 않고 부드러운 것을 고르세요. 줄기 윗부분에 잎이 많이 있는 것이 국내산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도라지는 줄기가 가늘고 짧은 것, 흙이 묻어 있는 것이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도라지는 생으로 먹었을 때 쓰지 않고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또 시금치는 잎이 넓을수록 좋고 뿌리 부분은 불구스름한 것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대추는 주름이 고르고 껍질이 깨끗해야 합니다.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대추가 좋은 대추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밤을 고를 때는 알이 굵고 윤기가 나는 걸 고르면 됩니다. 한 손에 가득 차는 크기의 알찬 알밤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죠. 네, 정보톡톡 오늘은 추석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요리든 음식 솜씨 못지않게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추석 명절에는 겉보기에만 좋은 재료가 아닌 속까지 알찬 재료를 잘 골라서 더욱 풍성하고 맛있는 차례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TV에 요리 잘하는 남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남자들 사이에도 요리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남자분들도 명절 음식 재료 고르는 법 잘 알아두셨다가 이번 추석 때 적극 활용해 보시면 가족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고 요생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그랑땡 만드는 건 쉬워요. 그죠, 해보는 그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잘하지는 못해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명절 때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대로 먹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장 보러 가서 아는 척도 좀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쌀은 뭐가 좋대.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도 모두 함께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13일 화요일 추석 연휴 전날 보내드린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